자, 농가원령가는 누가 지었나 봤더니 정하규가 지었대. 조선시대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정씨 누구 있어? 그치? 다 모든 반에 다 똑같이 나와요. 정약용의 아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학유가 가진 사상 때문에 그래. 정약용 아버지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즉 중농학파란 소리야. 아버지인 정약용은 실학사상가였고 양반이었죠. 그 중에서도 농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보자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야. 정하규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농업을 권장해. 농업을 권장한 이유가 뭐야? 이 사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이라고 하는 걸 권장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더는 정약용은 조선시대 정조 사람이거든. 조선 후기 사람이라는 거야. 정하규도 마찬가지죠. 이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어땠냐라고 하면 신분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나 상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실제 신분보다 뭐가 더 중요해져? 돈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야. 그럼 정하규는 농업보다 상업을 선택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 한 거야? 농업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농공상의 직위는 그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던 사회 구조를 막기 위해서 향촌 사회에서 중앙으로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리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뭐 이렇게 농가원령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농사를 짓는 방식을 퍼뜨리는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얘들아 이미 조선 전기 세종이 했어. 농사직설 가지고. 농사직설이 간행되고 수백 년 뒤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 농사 짓는 방법은 다 알아요. 오케이? 농가원령가를 정하규가 지은 이유는 향촌 사회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상업하느라 중앙으로 이동하는 거 막으려고. 그때 당시 사회가 붕괴되려고 하는 상황을 막으려고 주장한 겁니다. 자, 원령가기 때문에요. 1월령부터 12월령으로 나뉘어서 작품이 전개가 되는데 가사 장르입니다. 자, 가사 장르는 서사, 본사, 결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사가 1장을 구성하고요. 1월부터 12월령까지가 2장부터 13장을 구성해요. 자, 그러면 결사가 어디 붙어 있냐? 12월령이랑 결사가 붙어서 13장을 구성합니다. 오케이? 서사는 하나의 장으로 앞에 빠져있고 2장부터가 1월령 시작이고요. 마지막에 13장에 2월령과 결사가 붙어있다. 가사 장르이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보래가 12월령이거든.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상에서 뭐부터 나눠주셔야지 이해가 수월하냐? 12월령과 결사 부분이 어디서 나뉘는지 체크해 주셔야 돼요. 왜? 다루는 내용이 달라. 결사는 내가 이 가사를 쓴 원인이나 의도나 이유에 대해서 밝혀서 정리해주는 부분인 거고 12월령은 농가의 12월엔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를 정리해주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내용이 두 파트예요. 자, 12월령 같은 경우는 자, 농가원령가는 농사일 뿐 아니라 세시풍속이나 농촌, 향촌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 등을 노래한 거거든. 12월은 겨울이지. 겨울에 농사 지어 안 지어? 안 지어. 그치? 그래서 12월령은 다른 애들은 농사를 뭘 해야 되는지, 잡초를 뽑아야 되는지, 뭐를 심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으면 12월은 그런 게 없어요. 뭐만 나와 있어? 세시풍속만 나와 있어. 그래서 세시풍속 세 가지가 쭉 제시가 됩니다. 본문을 좀 볼게요. 12월령 시작점을 보면 12월이 언젠지를 설명해줘. 이거는 너희들이 핸드폰만 켜면 오늘이 며칠인지 바로 뜨지?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핸드폰 당연히 없고요. 집집마다 종이 달력 하나씩 안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서 달력 보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최소한 관악까지는 가야지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오늘이 몇 월인지라고 하는 걸 체감하고 알려주려면 감각적인 특징을 알려줘야 돼. 오늘이 12월이요. 오늘이 며칠이야? 그럼 12월이야. 라는 걸 알려주려면 눈에 뭐가 보이는지 그 시기에는. 그 시기의 추위는 어느 정도인지 이걸 설명해줘야 돼. 그래서 그게 앞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뻔한 얘기 써놓습니다. 우린 다 아는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얘기해줬겠지. 자, 12월은 언제냐? 개동을 12월이라고 한다. 늦겨울이다. 즉,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땐 12월이 아니라는 거야. 추위가 시작되고 한참 지나서 소한 오고 대한 오면 그게 12월입니다. 소한 작은 추위, 대한 큰 추위 해서 24절기 중에 23번째 절기, 24번째 절기를 얘기해. 그럼 봐. 24번째 절기가 있는 게 12월이요. 즉 무슨 얘기? 절기가 끝나는 때가 12월입니다. 이 절기 끝나면 다시 첫 번째 절기가 돌아와요. 해가 바뀌어요. 이 얘기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설 중에 복만들은 해 저문 비칠 때가 12월이에요. 자, 복만은 산 꼭대기에 봉우리라 그랬지. 여기에 눈이 좀 쌓여 있고요. 그리고 눈 쌓인 봉우리가 해 저문 비치면 무슨 색? 남색, 어두운 색 이런 애지? 그치? 어두운 빛을 띠고 있으면 그건 12월입니다. 이 소린 거야. 오케이? 자, 산이 푸른 빛이면 여름이겠지. 그죠? 산에 꽃들 때문에요. 울긋불긋하거나 혹은 낙엽 때문에 울긋불긋하면 해 저문 빛이 아니겠죠. 그치? 겨울은 산을 보면 어떻다? 눈이 위에 쌓여있고 해가 저문 빛깔이다. 그게 언제다? 12월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면 그땐 12월입니다. 그러면 뭐 해라? 여기에 해당하는 세시풍속 하십시오. 오케이? 자, 여기서 설이라고 하는 건 눈을 뜻하니까요. 흰색의 색채 이미지를 갖고요.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 해서 계절감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해는 음력 1월 1일 설을 얘기해요. 새해 전에 남은 일 며칠 없을 때가 12월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시풍속 등장 첫 번째 옥감장만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이 농사를 시작하면 농사에 집중하느라 옷을 만들 시간이 없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옷감을 새해가 시작하기 전 음력 12월 달에 다음 연도 옷감을 다 만들어놔요. 다 만들어놔. 봄, 여름, 가을, 겨울 옷 다 만들어놔. 그래서 집안의 여인들은 다음 연도에 새시의복을 장만합니다. 무명 명족 끊어내서 온갖 무색을 들여낸다. 물감을 들인 빛깔 해서 치자물에다가 옷 집어넣으면 노란색으로 물들고 쪽물에다가 옷 집어넣으면 푸른색으로 물들어.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해 줍니다. 무명 명주를 끊어냈다는 소리는 옷감을 잘라서 물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얘는 옷감. 자, 자주, 보라, 송화색, 청화색, 갈매, 옥색의 물감이 들여진 옷감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색채와 나열을 열거하고 있고 시각적 이미지 만드는 건 알겠지? 그치? 여기 중요한 건 얘야. 너네 갈매색이 무슨 색이야? 그걸 몰라요. 자주색 알죠? 보라색 알죠? 송화색은 무슨 색일 것 같아? 화 들어가 있잖아.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청은 푸른색이겠죠. 근데 갈색이 아닙니다. 얘는. 갈매는 녹색이에요. 짙은 녹색.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산이 갈매빛이다 그러면 가을이 아니라 여름이야. 오케이? 요거 주의해 주세요. 옥색은 알죠? 그래서 이러한 색깔들 쭉 나열해주고 한편으로는 다듬고요. 한편으로는 지어냅니다. 그랬더니 상자에도 가득해지고 옷걸이에도 잔뜩 걸렸대요. 여기까지가 옷감 장만하는 세시풍속. 그 다음에 음식 장만하는 세시풍속이 나와야 되는데 12월에 왜 음식을 장만하냐? 12월 끝나고 나면 바로 1월 1일이죠. 음력 설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야지. 그리고 겨울에는 이미 가을의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농업으로 얻을 수 있는 애들은 없어. 그래서 여기 음식 장만에는 첫 번째 설날 음식이 준비되는 모습이 등장하고 두 번째 사냥을 통해서 음식을 얻게 되는 모습이 등장해요. 자, 설날에는 기본적으로 제사도 지내지만 뭘 먹어? 떡국을 먹어요.
그럼 떡국을 위해서는 첫 번째 떡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만두가 필요해요.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떡국의 국물은 뭘로 내니? 그치? 그 뭐 어떤 육수야? 어떠한 고기일까? 사골은 소, 돼지, 닭 중에 소예요. 얘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떡국을 만들기 위해서 떡도 만두도 그리고 소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사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 음식들도 나열열거 되고요. 그리고 사냥하는 얘기. 제사 지내려면 그리고 술도 있어야 돼. 술 빚는 얘기가 나옵니다. 떡 만들 쌀은 몇 마리고 술 만들 쌀은 몇 마리인가 해서 떡이랑 술 만들 준비해요. 대구법 쓰고요. 콩 갈아서 두부 만들고요. 메밀쌀로 만두를 빚습니다. 자, 이거야. 새가 설이라 그랬지. 설날에 고기, 사골국이 필요해요. 소고기가 필요해요. 자, 소 한 마리를 사서 그걸 한 식구가 설날에 다 먹을 수 있어? 옛날에 냉장고도 없지. 그치? 그러면 소라고 하는 존재는 엄청나게 농업사회에서 비싼 애고 귀한 애잖아. 그걸 잡기 위해서 개가 있었어. 구우개라 그래서 소를 구하는 개야. 마을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에서 나오는 고기들이나 여타 뼈, 부산물들을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개를 믿어요. 그러니까 개 이미 드러났다 이거야. 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고기 구하러 갈 필요 없고 북어는 시장 가서 사오고 나평날은요 그냥 12월 3일 뭐 이러면 그냥 그거를 그때 사람들은 12월 3일이야 이 개념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이날은 나평이야 라고 얘기해서 그 일자에 대한 지정된 이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덫을 묻어서 창에는 덫 종류 중에 하나예요. 꿩을 몇 마리 잡았던 거 있고 아이들은 그물을 쳐서 참새도 잡아요. 겨울에 먹을 거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것도 지져 먹습니다. 깨강정, 콩강정, 꽃감, 대추, 생률,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 준비합니다. 나열열거 해주고요. 술동이에 술이 들어가니 돌틈에서 나는 소리 같다. 돌틈에 물 떨어지는 소리 같대. 그래서 청각적 심상 가지고 술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앞집과 뒷집에서는 타병성이 들린다. 소리성자. 그럼 타병이 무엇이냐? 떡이 병이야, 병. 오병이어 뭐 이런 얘기 하거든. 그럼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5,000명이 먹은 사건을 오병이어라 그래. 5개의 떡, 병은 떡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치는 소리, 떡을 때리는 소리가 이쪽도 나고 저쪽도 나요. 온 마을이 다 설을 준비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세시풍속인데 12월 31일 음력 섣달 금음날. 섣달이 12월이고 금음은 음력 중에 마지막 날을 금음날이라 그래. 뭘 하냐? 묵은 세배라고 하는 걸 해요. 1월 1일 날 하는 세배는 새해가 돼서 하는 인사고 12월 31일 날 하는 묵은 세배는 잘 가라는 인사겠죠. 그랬을 때 이 묵은 세배는 밤에 합니다. 묵은 세배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돼? 등부터 켜야 돼. 새 등잔에 새로운 심지를 길게 해서 장등에서 불을 켭니다. 옛날에는 이런 등이 아니야. 촛불도 아니야. 이렇게 접시에다 기름을 집어넣어. 그리고 기름을 이렇게 심지를 세우면 기름을 심지가 계속 머금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불을 켜놓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우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우고 하는 거지 뭐. 그거를 쭉 세워서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다 밝혀놓고요. 여기 표현이 중요해요. 초롱불이 오락가락하게 된다. 초롱불이라고 하는 건 등잔이랑은 다른 애야. 등잔은 집을 이렇게 밝혀주는 애고 초롱불은 손잡이 요렇게 생겼어요. 즉 무슨 얘기냐? 사람이 바깥에 돌아다닐 때 이거 손을 4개나 그렸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등이 초롱불이야. 그럼 초롱불이 오락가락한다는 소리는 밤이라서 돌아다니는 사람의 형체는 안 보이지만 불만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사실 불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뭐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적인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해 놓은 표현이야. 오케이? 이걸 모르면 1번에 4번을 못 찾죠. 그래서 초롱불 오락가락 묵은세배 하러 사람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불 다 켜놓고 우리 집에 옆집 친구가 인사도 하러 오고 나도 다른 집에 인사하러 가고 하는 모습, 그게 요 묵은세배를 하는 세시풍속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까지가 12월령 끝이야. 12월에 언제인지 설명해주고 세시풍속 3개 설명해줬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결사 내용입니다. 결사는 무슨 내용? 왜 농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어와 내 말 듣소 해서 자신이 하는 말 들으라고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아직 청자가 누군지는 명시 안 해줬어요. 뒤에 나와요. 자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건 농업을 하는 지주들을 뜻해요. 어쨌든 어와 내 말 듣소. 농업은 어떠한가? 농업이 어떠한가? 해서 이 부분은 서리가 아니라 질문이에요. 원래 서리는 뒤에 답변하면 돼? 안 돼? 답변 안 하지? 그치? 근데 여기는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해. 질문이야. 단 뭐야?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지.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합니다. 종년 근고하는 것이 농업이다. 평생을 힘들이고 고생하는 것이 농업이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게 농업이다. 자, 이 농업은요, 토지 소출을 내는 행위입니다. 땅에서 돈이 나오는 행위예요. 근데 이 토지 소출이 아니면 돈 감당하기가 힘들대. 그게 낙인 거지. 즉 농사를 지으면 토지 소출로 돈을 감당할 수 있다. 여기 서리법 쓰이고 있는 거고. 그럼 도대체 어떤 돈이라고 하는 걸 감당하냐? 요 부분 나열 열거 해서요 확장적 문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감당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는 국가를 봉용해야 돼. 국가를 받들어야 돼요. 세금 내야겠죠. 그치? 그 다음에 아래로는 제사 지내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해. 그리고 형제들이 혼인하고 장례를 치를 때, 그리고 집안에 큰일 있을 때, 먹고 입고 쓸 때, 이때 돈이 다 나가게 되는데 이건 토지 소출이 아니면 감당 못한다는 거야. 오케이?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했다. 그럼 선생님 농업 말고 다른 돈벌이들은 이걸 다 못하나요? 자, 걔네들은 농업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정하규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농업 아닌 다른 일자리들은 저 감당 못한다고 봐. 왜 그런지 보자. 선업, 낚시하러 나가는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장사하는 것. 빚을 준다라고 하는 건 물건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거야. 그 사람이 돈 못 갚으면 내가 이 물건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장판을 채겨놓는 건 이자 받는 돈놀이예요. 그리고 술장사, 떡장사, 그리고 가게를 만들어서 보는 것. 얘네들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해. 흔전해.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얘네 특징이 무엇이냐면 농사는 내 몸에 달렸지만 얘네는 내 몸에 안 달렸거든. 낚시하러 나가는데 물고기가 안 물면 허탕치죠.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면 나 손해봐요. 아무도 안 사면 내가 산 물건 쫄딱 다 내 빚이 되는 거야. 전당에 빚 주는 것도 사람들이 돈 안 빌려가면 끝이지 뭐. 장판에 새겨놓는 것도 마찬가지. 술 장사, 떡 장사,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안 오고 운때가 맞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목록들이야. 그런데 농사는 나만 잘하면 무조건 돈 얻게 돼 있어. 단지 풍년이냐 흉년이냐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 흔전하지만 한 번을 잘못하면, 한 번 시기를 잘못하거나 한 번 실수하면 파랗고 되고 빗구렁이 되고 살던 집도 없어지고 터도 없어지는 직업이 저거라는 거야. 파랗고란 파, 흩어지고 락, 떨어지고, 그래서 집안의 재산이 모두 떨어지고 흩어지고 집 망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위의 돈벌이들은 돈을 많이 벌 수야 있지. 하지만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다. 한 번의 실수로. 운때를 잘못 만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거지. 자, 물론 농사도 수한, 풍박, 재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수, 가뭄, 바람, 우박 내릴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해보래. 절기도 진퇴가 있고 1년 농사도 풍년과 흉년이 있다. 자, 절기라고 하면 24절기, 계절의 흐름, 자연의 순환인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웃겨요. 봄이 됐어. 그러면 이제 뒤에 쭉 날이 풀려야 되지. 근데 갑자기 봄이 된 입춘이 왔는데 입춘 뒤에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절기가 들어가 있어요. 매년 그렇다는 소리야. 즉 날씨도 따뜻해졌다 갑자기 뒤로 후퇴하는 겨울처럼 추워지는 때가 있다. 그리고 1년 농사도 풍년이 들면 흉년이 들 때도 있다는 거야. 그것처럼 홍수, 가뭄, 바람, 우박처럼 뒤로 후퇴하는 것 같고 흉년인 것 같아도 그 뒤엔 뭐가 나타나? 앞으로 나아가고 풍년이 또 들 수 있다는 거죠. 재앙은 당연히 있지. 하지만 극진히 힘을 들여서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일하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흉년이어도 아사 굶어 죽는 건 면할 수 있대. 굶어 죽지만 않고 집이 건재하고 땅이 있으면 그 다음에 풍년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제 시골을 자신이 지켜서 소란스럽게 움직일 뜻을 두지 마소.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 주장이지. 그치? 황천이 인자하사 노하심도 일시다. 그래서 저기 나오는 수완풍박 일시적 현상이다. 여기서 황천은 하늘을 신적 존재로서 보고 있는 존재인데 여기 황자가 황제할 때 황자야. 그래서 황제는 사람들을 다스리잖아. 다스리는 하늘로서의 황천은 인자하기 때문에 노하는 것 같아도 곧 있으면 쭉 우리한테 또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거야. 자네도 헤어보아라. 자네가 구체적 청자고요. 이 자네가 바로 지주들이지. 너도 생각해봐. 10년을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10년 동안 농사 지은 거 통계를 한번 내보자. 그러면 70% 풍년이었고 30% 흉년이지 않냐. 그러면 농사 짓는 게 10년 동안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무조건 남는 장사라는 거야.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을 전심하소.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농업에 전심해라. 자, 그리고 요 마지막은 본인이 왜 사회 계급으로서 농업책을 썼는지, 농가 원령가를 썼는지 의도를 말해줘요. 자, 계급은 사농공상이지, 직업이. 이 사람은 농업하는 사람 상업하는 거 싫어하지. 그럼 선비가 농업하는 거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선비인 본인이 왜 농사를 지으라고 하는지. 하소정, 빈풍시도 성인이 지었다. 하소정과 빈풍시가 무엇인가 했더니 농사, 목축, 어업 활동에 대한 기록. 농사짓는 어려움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은 시편. 즉 성인, 유학을 하는 유학자들, 선비들이 농업 관련된 책을 썼다는 거야. 중국에도 봐라. 중국 옛날에도 유학자들이 농업과 어업에 대한 이야기를 썼어. 그러니까 나도, 선비인 나도 농가 원령가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뜻을 본받아 대강 기록한 거고 당신들은 이 글을 자세히 보아서 농업에 힘쓰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3번에 4번 잠깐 볼게. 정학교는 사회 계급이 농사 짓는 걸 원하지 않아. 농해 계급이 상업으로 가는 것도 원하지 않고. 그래서 미숙한 향촌 사족들이 성실히 노동에 동참하기 바란다. 여기에 사족은 선비사자 써서 선비들 얘기하는 거야. 양반들은 사회계급으로서 농사 책을 쓰는 건 가능하지. 농사는 지으란 소리 안 해요. 오케이? 이거는 누가? 선비인 사족이 지주, 농업하고 있는 지주들에게 서울로 가지 말고 향촌사회에서 농사 계속 지으세요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글이다. 오케이? 뭐 요건 봐주세요. 사회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 방편으로 삼은 것이 이 글이다. 알겠죠? 1번 문제만 좀 볼게요. 2번 별로 안 어려워서. 1번 특정한 시기에 공간적 배경을 묘사했다. 1, 2행에 나오죠. 2행에 보면 산봉우리 위에 눈이 내려 있고 얘는 해 저문 빛이다.
그지? 그래서 공간적 배경 묘사했고 12월이라고 하는 해 겨울의 계절감 조성되어 있습니다. 옷감 마련을 위해 일한 결과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열했다. 갈매빛 나왔던 그 부분 있죠? 거기고. 세 번째, 다양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 음식을 만드는 과정, 이거 타병성, 술동이에 술 떨어지는 소리 이래서 감각적, 청각적 심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풍속에 따라 의식을 이행한다. 묵은 세배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초롱불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동적으로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네, 5번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말을 주고받는 건 없습니다. 화자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씀이랑 뒷부분에 훈계자손가 볼 거예요. 뒤로 쭉 넘어가세요. 갈래복합 세 번째에 있어요. 249페이지. 자, 훈계자손가 김상용 해서요. 항상 제목과 글쓴이가 제일 중요하다. 훈계, 자손가 해서 앞에 나왔던 농가원령가 가사고 얘는 연시조야. 가르치고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자손한테. 즉 얘가 청자. 훈계는 이 글의 내용이죠. 청자를 설정해 놓고요. 그 청자한테 가르치고 경계할 사항들을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다. 앞에 나왔던 농가원령가에도 명령형 어미가 쓰이죠. 그치?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상업하러 가지 말라라고 권고하잖아. 그런데 얘는 자손한테 권고하는 거야. 누가 더 강한 어조를 쓸까? 농가원령가랑 훈계자손가 중에 훈계자손가가 훨씬 강한 어조를 사용해요. 뭐 내용이야 뻔하죠. 김상용이라는 사람은 병자호란때 죽는 사람이거든. 그럼 조선 중기 인물이야. 그럼 조선 중기 인물이면 이때까지는 유교가 아주 조선 사회를 꽉 잡고 있을 때야. 그래서 유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훈계합니다. 내용은 뭐 이제 부모님한테 잘해라, 형제간에 우애 있어라, 낱말 하지 말아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말하기 방식이 중요해. 자손한테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첫 번째 명령형 어미를 잘 씁니다. 우리 앞서 본 농가원령가는 뭐뭐 하소 이런 거 쓰잖아. 근데 하소는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쓰는 어미는 아니야. 해라가 더 강력하지. 그지? 얘는 해라츠를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른들이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돌려서 표현할 때 이거 많이 써져. 혼낼 때 혹은 가르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것도 서리법이죠. 그치?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 서리법 많이 씁니다.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글의 특징 뭐뭐 하리라 그래서 강한 추측의 어미를 사용합니다. 자, 이때 단순 추측을 그냥 뭐뭐 하리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상황을 가정해줘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주냐? 대조적 상황을 가정해줘요. 내 말을 들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자, 내 말을 들으면 추측하기로 결과가 어때? 좋을 것이다. 그치? 내 말을 안 들으면 추측하기로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하기 방식 요게 훈계자손가 내용보다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수부터 9수까지 쭉 나오는 연시조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각 수별로 중심 내용들만 좀 체크하면 돼요. 이봐 아이들아에서 이 아이들이 누구야? 그 자손들이지. 자손들을 불러요. 말을 건넵니다. 내 말 들어 배우거라. 내 말, 여기서 이 내 말은 화자죠. 화자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어버이한테 효도하고 어른 공경하고 한평생을 효도와 형제에게 잘하는 우애를 닦아 어진 이름을 얻어라. 효도해라, 공경해라, 그 다음에 효제해서 아우들한테 잘하고 형제간의 우애를 잘 다스려라라고 하는 건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다는 그때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가가 중요한 포인트, 이 훈계자손가가 내신형으로 나왔을 때 포인트 정도는 내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내가 화자일 때도 있고 청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인지 혹은 아이들인지 주어라고 하는 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고는 다 나보다 윗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근데 일수에는 나보다 윗사람뿐만 아니라 형제해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쓰여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수는 남의 말 하지 말아라. 여기서 남의 말은 남흉이죠. 그리고 내 몸을 살펴봐라. 여기서 내는 청자들을 뜻합니다. 자손들아 너희들 스스로를 살펴봐라. 허물을 고치고 어진데 나아가라. 계속 명령형음이 쓰죠. 청자, 아이들, 자손들, 너의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내 몸에 흉이 있으면 남의 말 하리요? 질문이야. 네가 너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너 스스로의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남의 말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말 할 생각하지 말고 네 스스로나 좀 먼저 돌아봐라. 이거지. 오케이? 흉 없는 사람이 어딨어. 네 스스로 돌아봐봐. 너의 몸에 흉이 있으면 낱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네가 흉이 있으면 낱말하면 안 되잖아. 너 분명히 흉이 있으니까 낱말하지 말라고. 낱말할 시간 있으면 자기 스스로나 돌아보라고. 오케이? 서리법 쓰고 있습니다. 자, 삼수. 사람이 되어서 착한 길로 다녀라. 여기서의 길은 물리적 길이 아니라 상징적인 시어입니다. 인생을 상징하는 시어죠. 착한 인생을 살아라. 언충신 행독경 해서 언어는 신이 있게 행동은 경전대로. 그래서 저거의 해석을 조금 보면 말은 미덥게 믿을만하게, 오케이? 행동은 공손하게. 그걸 마음에 늘 새겨라.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라. 명령의 어미.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랴. 서리법 씁니다. 여기서 내 몸은 청자. 아이들 너희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도 못 돌아다닌다. 남과 싸우지 마라. 자, 오수 보기 전에 사수 먼저 보고 갈게요. 사수는 말조심인데 남의 말을 하지 말아라는 건 이미 나왔지. 여기서의 말은 그냥 온갖 말이야 다. 칭찬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좋은 말이고 나쁜 말이고 그냥 말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앞에서 나왔던 남의 말은 남 흉보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의 말은 그냥 말하지 말으래. 말을 삼가하고 노할 때는 더 참아라. 화가 났을 때는 말 더 하지 말고 한 번 실어나면 한 번 말을 잘못하면 일생을 뉘우치게 된다. 일생의 뉘우침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조심할 것은 말이다. 그래서 가정적 상황을 제시해 주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남의 말뿐 아니라 그냥 말이면 다 하지 말라는 거야. 오수, 싸우지 말아라. 싸움은 해가 많다. 크게 싸우면 관과 소송이고 적게 싸우면 수치스러운 욕이다. 대꾸법 쓰고 있고요.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릇 다녀서 부모 욕을 먹이리. 서리법 쓰고 있고요. 여기서의 나는 청자죠. 뭘 하겠다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남이랑 싸워갖고 부모님 욕을 먹이겠느냐. 싸우지 말아라. 이거죠. 육수. 그른 일은 몰라 하고 뉘우치면 다시 말하라. 잘못된 일은 모르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어. 그럼 뉘우치고 뉘우쳤으면 그게 그른 일인 줄 알았으면 다시 말을 하는 거야. 잘못된 일은 아예 몰라야 되는 거고 내가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러면 그걸 뉘우쳤어? 이게 잘못된 일인지 알았어? 앞으로 다시 하면 돼? 안 돼?
안 돼. 자, 이 육수가 뭐뭐하리라라고 하는 추측을 드러내는 어미를 사용해서 내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대조적으로 보여준 후 내 말을 듣고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어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알고도 또 하면 뉘우치고도 또 하면 그렇게 되면 끝끝내 틀린 사람이 된다. 그래서 대조해서 가정적 상황 제시해서 본인한테 이득이 되는지 해악이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수입니다. 칠수. 자, 칠수도 생략되어 있어요. 칠수 적어놓으세요. 칠수는 안빈낙도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진 일이다. 빈천을 슬퍼 말고 부귀를 부러워 말아라. 대조, 대구 쓰이고 있죠. 나한테는 빈천한 것이 있고 상대한테는 부귀한 것이 있어도 슬퍼하지 말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대. 왜 그러냐면 인작을 닦으면 천작이 올 것이니까. 인작은 인간이 주는 자귀를 뜻하고요. 천작은 하늘이 주는 자귀를 뜻해요. 인간이 나한테 준 일은요. 가난하고 빈하고 천하고 이런 일이야. 근데 그걸 내가 안빈낙도하면서 열심히 닦잖아? 그러면 하늘이 나한테 부귀롭고 영화로운 하늘의 직위를 줘.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행복함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겁니다. 만사를 하늘만 믿고 어진 일만 하여라. 하늘 여기 신적 존재로서 하늘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모든 일은 하늘에 맡기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닦으면 부귀하게 되고 하늘의 지기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도 몹쓸 일 하지 말아야지. 그치?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을 본다. 여기서의 나, 내 둘 다 청자죠? 내가 욕심나서 남한테 나쁜 짓 하면 난 잊어버리지만 나쁜 짓 하는 걸 본 남들은 안 잊어버려. 그러면 내가 악명을 얻게 되겠죠. 쟤 나쁜 애야. 쟤 저랬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번의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도 씻어내지 못합니다. 어느 물로 씻으리 서리법. 그 다음에 마지막 구수. 요것도 중요해요. 효도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효도인지를 얘기 안 해줬지? 여기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구수에서. 첫 번째는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문안 인사가래. 그게 첫 번째. 효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부모님 좌우에 모여 앉아서 공경하고 섬기래요. 그게 두 번째 효도입니다. 자, 세 번째 효도는 공부하는 것. 자, 얘가 연시조기 때문에 사음보 안에 글자 수를 우겨 넣어서 맞춰야 돼.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이 어미 같은 게 막 빠져 있어서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결론 모두 공부하라는 거야. 첫 번째, 여가의 글 배워 읽으면 못 미칠 듯하다. 자, 여가는 남는 시간이지. 남는 시간에 글 배워서 읽으면 성인의 경지에 못 미친다. 즉 남는 시간 아니고 맨날 공부해라는 거야. 여가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못 미친다. 오케이? 즉 공부를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지 성인의 경지에 미치지.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거. 그 다음에 여가의 글 배워 읽어. 몸 미칠 듯 읽어. 몸 미칠 듯 해라. 이렇게 보면 남는 시간에도 글을 배워서 읽고 그때는 성인의 경지에 못 미칠 것처럼 공부해라. 겸손하게 공부해라. 더 열심히 공부해라. 오케이? 그래서 여가의 글 배워서 읽고 겸손하고 더 열심히 읽고 여가에만 글 배워서 읽으면 도달할 수 없으니 맨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둘 다 어떻게 해석하든 결과적으로 효도는 뭐 하는 거? 매일매일 겸손하게 공부하는 것.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있는 시간 다 공부해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그게 효도죠. 자, 여기까지가 구수 내용이었고 훈계자손과 뒤에 옥림몽이랑 같이 나오는데 옥림몽은 시간 관계상 못해요. 자, 그래서 뒤에 1번 문제랑 4번 문제만 볼 겁니다. 1번에 훈계자손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2번 이점과 해악을 대조해서 행위의 실천을 강조하는 부분은 이수, 오수가 아니라 육수입니다.
그지? 내 말대로 해서 잘못된 걸 뉘우치면 괜찮아져. 뉘우치면 2.2와. 근데 뉘우치지 않으면 특정 얘기가 해야 넌 평생 그르는 사람이 돼. 그르게 돼. 그래서 그거 대조해서 행위를 실천할 것. 뉘우쳤으면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게 6수 내용이에요. 2수, 5수에는 없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까지가 훈계자손과 리을, 미음 같은 경우는 옥림몽인데 답이 3이라서요. 여기서 답이 나와요. 자, 기역은 타인이 한 말이라 돼 있는데 본문 가서 이따 다시 볼 거야. 내가 하는 말이야. 그 다음에 니은은 화자의 몸가짐, 마음가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자가 아니라 청자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3번은 청자가 타인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3번이 맞는 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보도록 하죠. 남의 말을 하리요. 자, 내 몸에. 이게 청자지. 청자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몸에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남의 말을 하는 주체가 청자야.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닌들 다니랴. 여기서 내는 청자죠. 화자가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디귿은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을 본다. 이 나와 내는 아이들을, 청자를 뜻해요. 아이들아, 너희들이 몹쓸 일을 하면 그 모습을 남은 보게 된다. 그지? 그래서 요 디귿은 청자고 이 나의 모습은 남에게 항상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면 참 좋겠지만 봐봐. 이것만 봐봐. 김상용이라는 사람이 지었다 그랬지. 병자호란 때 죽었고 조선 중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쓴 글이 수능 특강에 지금 하나 더 있어. 오륜가. 어디로 가시냐면 앞으로 가세요. 자, 일단은 49쪽을 펴보십시오. 일단은. 자, 49쪽에 오륜가 보이지? 근데 쓴 사람이 김상용이 아니야. 그럼 김상용이 쓴 오륜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3번 문제 보기에 있다고요. 자, 이게 바로 이 오륜가의 포인트인데 제목이 오륜가인 작품이요. 김상용이 쓴 오륜가 있고요. 경기체가, 즉 작자가 미상,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기체가 오륜가가 있고요. 주세붕이 쓴 오륜가가 또 있어요. 그럼 오륜가라고 하는 애는 뭐길래 저렇게 똑같은 제목들이 많은가? 삼강오륜의 오륜을 얘기합니다. 5가지 윤리. 자, 첫 번째. 삼강오륜 첫 번째. 부자유친. 부모 자식 간에는 친의가 있어야 된다. 순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돼. 세 번째,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서로 차이가 있다. 아내는 아내의 일이 있고 남편은 남편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도와서 살아야 된다. 그치? 네 번째, 장유유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공경하라. 5번째, 붕우유신. 붕우는 절친한 친구 사이를 얘기합니다. 절친한 친구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되고. 요 순서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 5개의 오륜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오륜갑니다. 단지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떠한 형식을 지니고 썼는지 차이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상용의 오륜가 같은 경우에는 연시조입니다. 그래서 1수에 지금 부모 자식 사이가 나왔죠. 그럼 2수에는 군신관계가 나올 거고요. 3수에는 부부관계가 나올 거고요. 4수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을 공경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 5수에서는 친구관계가 나오겠지. 그치? 앞에 나온 경기체가 오륜가도 볼게요. 자, 작자미상의 오륜가 2장이 부모예요.
그럼 3장이 군신유의, 4장이 부부유별, 5장이 장유유서, 6장이 붕우유신 이렇게 나오겠지? 그게 오륜가야. 자, 이 오륜가의 작자미상 글이 경기체가 장르거든. 여러분이 경기체가라는 장르는 고전시가에서 잘 안 배우죠? 그거 형식만 정리하고 마무리 해줄게. 자, 경기체가라는 제목은 여기서 왔습니다. 경이라는 발음이에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래서 장면, 경치, 광경이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자, 보시면 위 땡땡의 경기가 어떠합니까? 위에 제시된 땡땡의 경기가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일종의 후렴구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등장하면 절이 하나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경기체가는 절이 총 몇 개? 2개. 그죠? 자, 그때 첫 번째 절을 앞에 나온다 그래서 전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전절은 총 4줄이 나와요. 후절은 몇 줄? 2줄이 나오죠. 자, 전에 나온 건 4줄이나 나왔다 그래서 전대절이라 그래요. 큰 절이라고. 후는 커 작아? 작아. 후 소절. 그래서 전대절과 후소절로 이루어져 있고 경기 어떠하니 있고 라고 하는 부분이 반복되는 것. 그리고 형식이요. 삼음보입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한자로 써요. 요 부분만 한글로 쓰고요. 고유어보다 한자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겁니다. 경기체가는. 그래서 한자어를 위주로 쓰고요. 삼음보를 맞춰주고요. 후소절 처음 부분 여기 반복해야 돼요. 오케이? 후소절의 처음은 똑같은 내용 반복돼요. 그래서 이 글이 뭔지 상관없이 경기체가라는 장르면 드러나는 형식상 특징들이 있어요. 위는 감탄사야. 그래서 영탄이 무조건 드러나요. 이렇게. 시장 경기 어떠하니 고 해서 마지막에 물음으로 끝나는 게 후렴구이기 때문에 의문형 종결 표현이 나오고 절이 2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서리적 표현입니다. 얘는. 위 시장 경기 어떠합니까? 위 시장의 경치가 참 좋죠? 자랑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의문형 어미, 영탄법, 반복법, 서리법은 고전시가 중에 경기체가면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열거와 반복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증산민자 두 선생 요거 후소절 요 부분 반복된다 그랬죠? 여기가 반복되거나 혹은 아니면 자, 내가 오늘 효도에 대해 얘기할 거야. 그러면 위 경기를 얘기해줘야 돼. 경치를 얘기해줘야 돼서 효도를 했던 유명한 인물들 고사를 인용하던가 혹은 고유명사 있잖아. 유명한 고유명사 그걸 쭉 나열열거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떠합니까? 물어보는 게 형식이야. 그래서 나열열거라고 하는 것도 경기체가면 무조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그네를 타고 놀아요. 그러면서 밑에 그네 타는 법에 대해서 나열열거를 쭉 해줘. 위 시장의 경치가 어떠합니까? 이러고 마무리하는 게 경기체가예요. 형식이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